김창룡 경찰청장이 양천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겠다면서 양천 경찰서장을 교체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영업 제한과 중단이 1년 가까이 되풀이되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보완책 마련에 나섰지만 새로운 방역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3,000선을 넘었습니다. 동학개미는 오늘만 2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의 빚이 늘어난 데다 증시 거품잣대인 버핏 지수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면서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 판도를 좌우할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한석을 확보했고 또 한 명의 민주당 후보도 역전해서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선거가 끝날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상원까지 장악해서 한반도 정책 등 각종 정책에서 주도권을 쥘 전망입니다.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울 영하 12도 등 강추위가 시작됐습니다. 금요일에 절정을 이룬 뒤 다음 주 중반에야 풀릴 거란 예보입니다. 레깅스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게 무죄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노출된 신체가 아니어도 의사에 반해서 몰래 촬영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면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홀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당장 주목받지 못하지만 잊혀져선 안 되는 사람들을 밀착 카메라가 만나봤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16개월 된 정인이가 목숨을 빼앗긴 건 지난해 10월 13일입니다. 3번이나 학대 신고를 받고도 움직이지 않았던 경찰이 석 달 가까이 지난 오늘에서야 사과했습니다. 부실 수사에 이은 솜방망이 징계를 놓고 비판이 커지자 사실상 떠밀리듯 경찰청장이 고개를 숙인 겁니다. 관할 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하고 다시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과했습니다. 양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석 달 만입니다. 앞으로 아동 등 사회적 약자 사건은 경찰서장이 즉시 보고받아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양천 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경찰청의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새로 만들고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이번 사건처럼 사건을 대충 덮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담당 관계자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1차, 2차 신고 담당자들에 대한 감찰은 마무리됐습니다. 가벼운 징계가 있었고 3차 신고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위가 예정된 상태입니다. 경찰청장의 조사 약속은 앞선 신고 사안에 대해 재조사를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들의 추모도 이어졌습니다. 오는 13일 첫 재판을 앞둔 서울 남부지법엔 진정서가 2만여 건 넘게 쌓였습니다. 평소 1,500통이던 우편 물량이 오늘은 2만 통으로 늘었다는 게 우체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법원뿐 아니라 검찰에도 진정서가 이어져 검사가 직접 법원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경기 양평의 공원묘지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아이를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왔습니다. 아기가 있다 보니까 더 공감이 많이 된 상황이었죠. JTBC 박병현입니다. 국회도 뒤늦게 부랴부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꼭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야 바빠지는 건지 시민들로선 답답합니다. 단서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JTBC 취재 결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 대처가 부실하다며 이미 지난해 8월 법 개정을 제안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쳐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훈육으로만 인식해 미흡하게 대처했다. 단순 소동으로 본 경찰이 부모들을 훈방했다. 지난해 나온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했던 초동 대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발생한 사건을 부모가 호의적이라는 이유로 돌려보내 아동을 월요일까지 방치한 황당한 경우도 등장합니다. 이를 근거로 입법조사처는 의원들에게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아동학대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게 되는 지구대 경찰이 대처 요령을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법을 바꾸란 겁니다. 지구대 경찰관이 아동학대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좀 있다. 이분들을 신고 유무자 교육에 포함시켜서 발견율을 높이는 게 좋지 않다. 하지만 법 제안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야당이 발의는 했지만 아직 상임위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이 제안이 처음 나온 건 양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기 2달 전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월 시행되는 개정 아동복지법에도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법엔 2번 넘게 아동학대로 신고된 아이는 가해자와 분리시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뒤 청와대도 이 법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뀐 법에도 학대 부모와의 분리가 의무가 아닌 데다 분리된 아동을 어디서 보호해야 할지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문제란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정도로는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내부 지침을 확 바꿔야 되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JTBC 고승혁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절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물에도 정의나 미안해라는 꼬릿말을 달며 서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노려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의나 미안해란 문구를 적어 물건을 팔거나 디저트 사진에 문구를 넣어 홍보하는 겁니다. 백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담요와 쿠션을 파는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파는 상품 가운데에 정의나 미안해라는 문구가 크게 쓰여 있습니다. 가격은 18,000원에서 24,000원. 실제로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누리꾼들은 격분했습니다.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마케팅을 쓸 소재가 있고 쓰지 말아야 될 소재가 있는 거잖아요. 참여하지 못할 망정, 공감하고 공유하지 못할 망정, 사적 이벤트로 활용을 한다는 자체가 울분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수익금을 기부할 생각이 있느냐는 한 누리꾼의 질문에 판매자는 안 팔릴 것 같다. 팔리면 기부하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판매자는 논란이 커지자 글을 내린 후 단순히 캠페인을 알리고자 디자인을 했다며 사과했는데 이 사과문에도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역시 홍보를 위한 게 아니냐는 비난에 판매자는 사과문도 내리고 계정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한 카페는 디저트 사진을 올리면서 정의나 미안해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게시물은 양천 아동학대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머리핀이나 옷, 음식을 광고하는 게시물에도 해시태그가 달렸습니다. 많이 공유되는 해시태그를 걸면 자신의 게시물이 더 많이 노출되는 걸 이용한 겁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지금은 모두 삭제됐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를 자주 전해드립니다. 선교시설인데 여기에서 시작된 감염이 지금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강원도 원주의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 40명도 여기에서 비롯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선교단체가 이 교회를 모임 장소로 썼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확진자들이 열방센터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면서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강원도 원주에서 60대 여성 A씨가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A씨는 지역의 한 교회 신도입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와 관련해 40명이 확진됐습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 2명이 감염됐습니다. 교인의 가족과 지인으로 연쇄 감염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지인 3명과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에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A씨의 지인이 A씨가 열방센터에 다녀왔다고 알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방역당국이 거듭 캐묻자 그제서야 인정했습니다. A씨가 열방센터에서 감염된 건지 교회에 퍼뜨린 건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A씨가 다니는 교회는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선교단체 인터콥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교회 목사는 지난해 11월 30일과 12월 7일 2차례에 걸쳐 인터콥에 교회를 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교회 교인 12명이 인터콥 단원이고 그중 8명이 확진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진술과 그 시민 제보에 의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일부는 이제 본인이 인터콤 그 선교 단원이라고 인정하신 분도 있고. 열방센터발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전국에서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울산 141명, 대전 84명 등 지금까지 추산한 것만 전국 9개 시도에서 400명이 넘습니다. 동선을 숨기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검사를 거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열방센터에 다녀온 교인 명단을 각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모든 집회 방문자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전남 광양에선 시의회 의원과 직원을 비롯해 17명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자 식사도 공적 업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을 두고도 논란이 커지니까 결국엔 사과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그제 아침 광양시 의회 의원들은 현충탑 참배를 새해 첫 행사로 가졌습니다. 행사는 이후 아침 식사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의원 10명과 직원 7명이 참석했습니다. 공무 또는 필수 경영 활동의 경우 예외라는 조항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식사 자리까지 공무로 봐야 하느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시민들도 동참하고 있는데 사회 모범이 보여줄 분들이 그 모임을 가졌다는 데에서 화가 나고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미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만큼 방역 지침을 무시한 행태라는 겁니다. 의원들과 직원들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착각한 자체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어려운 시점에서 시민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광양시는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충탑 참배는 공적 업무지만 단체 식사는 공적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보고 처분할 계획입니다. 방역지침대로 하면 관련 법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그건 이제 과태료 처분 사항이긴 합니다. 광양시 의회는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 내일 공식 사과문을 낼 예정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이렇게 지침을 잘 지키지 않거나 소홀하게 생각하면 방역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달리 지침을 잘 따르다 보니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가게 문을 닫았다 열었다를 반복한 자영업자들입니다. 지난달부터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문을 닫게 하는 기준을 놓고 형평성 논란까지 일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금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윤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즉각 해제하라! 노래방 기계를 바닥에 내던집니다. 발로 밟습니다. 불쾌로운 코인 노래방 운영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코인 노래방에는 3차례 160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1월 1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에 불복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을 닫은 한 코인 노래방에 가봤습니다. 방문 기록은 지난달 7일이 마지막입니다. 코인 노래방 방 안으로 들어와 봤더니요. 의자들은 무너졌고 벽에는 곰팡이가 잔뜩 쓸었습니다. 지하인데 또 이제 문을 닫고 있을 때는 습하다 보니까 무너진 거거든요. 두 번째 그 강제 집합금지 7월 달에 이제 무너진 거고요. 핀셋 방역 대상이 됐지만 그에 맞는 핀셋 지원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저희는 원하는 건데 이제 임대료도 이제 사실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집합금지령으로 무작정 막기만 하는 거는 사실 너무 버틸 수도 없거니와 너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카페 운영자들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대신에 생업으로 먼저 죽게 생겼어요. 한 30%만 채워라, 50%만 채워라. 각 점포의 각 개인 사정에 맞게 영업 제한을 걸어야 되는데 매장 영업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어제 헬스장을 시작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단체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선 헬스장 운영자들이 근조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운영자들도 모였습니다. 교육시설 어쩌나 국민이야! 실제 중고 운동기구를 사고 파는 업체의 창고에는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센터가 이제 오픈을 하지 않고 창업이 안 되니까 예, 당연히 판매는 당연히 안 되죠. 호프집 운영자와 PC방 운영자는 어제 헌법 소원도 냈습니다. 재산권을 사용 제한할 때는 네. 보상 규정을 두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법에는 보상 규정이 없다는 거죠. 차별적으로 없다. 광주에선 유흥업소들이 간판 점등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내일도 세종 정부청사 앞 등에서 시위를 이어갑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정부의 애매한 기준이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키운 면도 있습니다. 어디는 열고 또 어디는 닫는지를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일단 닫게 해놓고 상황에 따라 풀어주는 걸 반복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PC방은 고위험 시설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항의가 이어지자 지난해 9월 고위험 시설에서 빠졌습니다.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면서 PC방은 마지막인 3단계부터 영업을 못하는 걸로 바뀐 겁니다. 지난해 12월 8일 거리두기 2.5단계로 들어가면서 학원과 태권도장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역시 항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3일 발표된 새로운 방역 지침에서 문을 열게 해줬습니다. 9명 이하만 받으라는 조건은 붙었습니다. 항의하면 빼주는 게 계속 반복된 겁니다. 우는 아이 젖주는 식으로 집단 단체들이 어떤 거센 항의를 해야 정부에서 의견을 수렴해주고 개선을 해주고 자꾸 이러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단체로 뭔가 농성이라도 하고 머리라도 밀든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됩니다. 실내에서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집합금지 때문에 영업을 못합니다. 여기에서 혼자 연습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하지만 야외 골프장에선 4명도 함께 칠 수 있습니다.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형평성이 너무 안 맞죠. 어느 업체는 또 열어주고 저희는 마스크를 전혀 벗지도 않는데 예약제고 전화로 다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신분이 다 저장이 돼. 정부는 지침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 조치가 끝나는 17일 이후 헬스장이나 카페 등 현재 영업이 금지된 곳들에 대해 규제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동량 등을 보면 확산세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영업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코로나19 취재팀장인 임소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방역과 경제 충돌은 사실 그동안에도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리두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생계 그리고 생존과도 연결되고 있거든요. 네. 어떤 해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가게 문 열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적극 행정을 해야 합니다. 예. 이 업종은 문 닫아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수영장 문 닫아라. 대신 탈의실 사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또 수강 인원을 제한하는 선에서 풀어줄 곳은 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정말 밀집, 밀폐, 밀접, 산밀 환경이 아니고 또 악의적으로 수칙을 위반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면 어떤 조치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맞춤형 방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말은 쉽지만 그 많은 업종을 따지다 보면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영업 정지 대신 영업 승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방법인데요.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영업을 승인해 주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방역 지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의 역할은 자문에 그쳤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이런 시스템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예, 그런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이고요. 네,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만은 없습니다. 보상책이 필요한 건데요. 정부는 영업 제한 조치를 내리기 전에 관련 업종 관계자들과 미리 접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정부의 그런 노력이 현재까지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권도장 관장님, 코인 노래방 사장님, 카페 사장님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잘 되고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먼저 임대료 문제입니다. 정부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는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청하려는 건물주를 세무서가 퇴짜 놓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알아보니 세무서가 규정을 잘못 해석한 거였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서울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연 이모 씨는 집합금지 명령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매달 나가는 수백만 원의 임대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 씨는 고민 끝에 임대인을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힘들어서 그러는데 착한 임대인도 70% 한번 알아봐 주시면 안 되겠냐. 어느 정도 알아봐야 해서 도와주겠다. 이 씨의 설득을 받아들인 임대인은 관할 세무서에 연락했지만 퇴짜를 맞았습니다. 착한 임대인 자격 조건이 안 되니까 임대료 인하하지 말라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정부의 정책 때문에 도와주려 못한다. 너무 허무해졌어요, 진짜로.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임차인이 지난해 2월 이후에 영업을 시작했다면 건물주가 착한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차인 이 씨는 재작년 12월 사업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세 계약도 맺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2월에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거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취재진은 세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이 씨가 자격이 안 되는지 문의했습니다. 기재부는 상가 월세 계약을 재작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착한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전해받은 관할 세무서는 뒤늦게 착한 임대인으로 등록해주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현재 착한 임대인 참여율은 5% 내외로 저조합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의 지원 창구인 세무서가 법 테두리 안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을 도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또 정부는 오늘부터 특수 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시작으로 3차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 지원금이란 말이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2차 지원금도 받지 못한 4만 명이 그렇습니다. 3차도 제때 못 받는 거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0월에 풀린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영업 제한 업종이라 150만 원을 신청했는데 100만 원만 나온 겁니다. 구청 담당자에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제대로 접수가 됐는지 그런 것도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저 되게 답답한 상황에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제 3차 재난지원금도 준다고 그러는데 2차 안 됐는데. 취재진이 알아보니 A씨의 자료가 구청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제대로 넘어가지 않아 생긴 일이었습니다. 영업 제한 업종이란 건 빠진 채 일반 소상공인으로만 전달돼 100만 원만 받은 겁니다. 2차 지원금 대상인 소상공인 283만 명 가운데 이처럼 돈을 덜 받거나 한 푼도 받지 못한 이들은 약 4만 명입니다. 서류 검증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지원금을 제때 못 주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돈을 주는 곳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인데 정작 서류 검증을 하려면 지자체나 국세청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특별피해업종 헬스장 같은 경우는 여기가 헬스장이고 이 집합금지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공적기관이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라든지 스키장, 문화부라든지 저희가 그런 데서 데이터들을 좀 받고 있어요. 이런 맹점 때문에 2차 지원금을 못 받은 이들은 3차 재난지원금도 제때 못 받는 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관련 서류를 검증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안 준 2차 지원금에 대해선 이번 달까지 미지급분을 최대한 심사해서 지급을 마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어제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특히 증상이 심한 환자는 매일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먼데 의료진은 지쳐가고 환자를 옆에서 돌보는 간병인도 줄고 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확진자를 빠르게 치료시설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이송을 맡을 전담팀도 꾸렸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다릅니다. 지원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온 게 없었습니다. 위생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안 돼서 전담팀이 오지 않았습니다. 확진자를 분리해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숨지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요양원에서도 확진자들이 숨졌습니다. 여기서만 3번째입니다. 요양시설에는 나이가 많고 원래 병을 앓던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중증으로 갑자기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진도 지쳐갑니다.
특히 중증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들도 하나 둘 떠나고 있습니다. 핀셋 방역만큼이나 위중증 환자들이 모여있는 요양병원에 핀셋 지원이 필요합니다. 24시간 환자 치료에 매달려서 번아웃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간병사들 대부분 나가고 많은 간병사들이 확진이 되었고 서울시는 급하게 간병인을 모집했습니다. 이마저도 지원자가 모자라 기한을 늘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4대 보험도 안 내고 3대 보험도 안 내고 그걸 누가 거기를 들어가서 일을 하겠어요. 보상체제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긴급 돌봄을 할 사람만 찾는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당장 처우를 개선해서라도 의료 공백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전국 교정시설의 확진자 수는 1,200명을 넘겼습니다. 집단 감염의 규모로는 신천지 교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추가로 대책을 내놨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부 수용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추미애 장관은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안에서 확진자가 67명 더 늘었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영월교도소로 옮긴 수용자 7명, 속초교도소로 옮긴 수용자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동부구치소 673명 등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1,203명입니다. 지난해 11월 27일에만 해도 확진자는 동부구치소에서 근무 중인 직원 1명뿐이었습니다. 이후 한 달이 채 안 된 12월 19일엔 수용자 184명이 한 번에 감염됐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8일 만에 교정시설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집단 감염지로 떠올랐습니다. 신천지교회 5,213명에 이어 두 번째고 사랑제일교회 1,173명보다 많습니다. 밀접 접촉자를 떼어놓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당시의 초감염 상태 그리고 이미 독거실에 있는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또는 여러 가지 문제성 조절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용자에게 매일 마스크를 주고 직원에 대해 일주일에 한 번 신속 항원 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가 관리를 소홀히 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달라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중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처음으로 3,000선을 넘었습니다. 2,000선을 회복한 지 7달 만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말하는 동학개미의 영향이 큽니다. 기관 그리고 외국인은 오늘 주식을 팔았지만 개인은 하루에만 2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먼저 서영지 기자입니다. 앞자리가 바뀐 건 개장 40초 만입니다. 오전 9시 54분 다시 3,000선 밑으로 떨어진 지수는 이후 두 번 더 3,000선을 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5월 말 2,000선을 회복한 뒤 7개월 동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지수 3,000 시대를 연 힘은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코스피에서만 47조 5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약 1조 7,300억 원, 코스닥까지 합치면 2조 1,17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거래대금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식을 사려는 개인 투자자는 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큰 한 증권사는 어제 하루에만 새로 증권 계좌를 튼 사람이 4만 명이나 됩니다. 사업을 한다고 하거나 창업을 한다고 하기도 되게 불안하고 은행에 지금 잔고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주변에 다 주식하니까 그리고 돈을 버니까 당연히 계좌 만들죠. 반면 기관은 사흘 연속, 외국인은 이틀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시장은 이미 그 좋아진 실적을 다 반영해온 지수에 도달한 거죠. 기업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상당히 비싼 상황이고요. 비싸니까 기관은 파는 거죠. 기관과 외국인이 오후 들어 주식을 많이 팔면서 장중 3,000을 넘었던 코스피는 전날보다 0.75% 내린 2,968선에 마감했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지만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3,000을 넘은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슈체커 이승영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좋은 일이긴 합니다. 3천 넘은 것은. 근데 과열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지표로 미국 투자자 워런 버핏이 쓴다는 버핏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내용 간단합니다. 그 한 나라 증시의 시가총액과 그 나라 국민 총생산 GDP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게 같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수치가 더 커지면, 비율이 커지면은 과열, 못하면은 뭐 저평가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 수치가 지난 연말 기준으로 12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전년도나 그 재작년보다 훨씬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요. 물론 이것만으로 과열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오른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과열 우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는 시중에 많이 풀린 돈, 유동성이 바탕에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좋습니다. 특히 뭐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정보기술, 바이오 산업 이쪽 우리나라 기업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통 산업 분야도 지난해보다 올해는 무척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이익 회복 속도, 즉 실물 경제 회복 속도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른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주가가 갑자기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장기적으로 더 오른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문제는 속도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난 한 해 지수가 급등을 했죠.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했던 3월 중순을 기준으로 하면 한 8개월 사이에 2배가 오른 겁니다. 앞으로 이런 속도로 계속 오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엊그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앞으로 증시는 오르내리면서 조정도 받고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당장 오늘 상황만 봐도 개인 투자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에 피해 범위가 상당히 넓고 또 서민들도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 빚을 많이 내서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이른바 B2라고 하죠. 그 B2의 규모가 4일 기준으로 20조 원에 육박합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증시가 출렁일 때 자칫하면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금이야말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투자를 해야 할 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승영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에선 상원을 어느 당이 장악할지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사실 미국뿐 아니라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판도를 좌우할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가 지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자리 가운데 한 자리는 민주당이 이미 확보했고 나머지도 민주당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한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에 더 큰 힘이 실립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바로 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상원 의원 2명을 뽑는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민주당의 래피얼 워녹 후보가 현역인 켈리 래플러 공화당 의원을 눌렀습니다. 98%까지 개표되자 먼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Thank you so very much. I come before you tonight as a proud American and as a son of Georgia.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세였던 조지아주에서 흑인 출신이 상원 의원으로 뽑힌 건 워녹 후보가 처음입니다. 또 한 명의 민주당 후보인 존 오소프도 현역인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의원을 작은 표차지만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 초반만 해도 민주당의 두 후보들이 앞서다가 개표율이 90%를 넘어가면서 공화당 후보들이 역전했고 이내 엎치락 뒤치락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현재까지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조지아에서 1석을 더해 49석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오소프 후보까지 당선된다면 똑같이 50석이 됩니다. 이럴 경우 상원 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민주당이 다수가 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20년 동안 조지아주에선 단 한 번도 상원 의원을 낸 적이 없습니다. 조지아주의 최종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 나올 예정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종주 특파원, 한 석은 민주당이 이겼고 나머지 한 석을 놓고 지금 승부가 치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한석을 놓고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과 민주당 존 오소프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오소프 후보가 전세를 뒤집어 0.4%포인트 16,000표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 상황을 더 봐야겠지만 두 후보 간 격차가 0.5%포인트 이내일 경우엔 재검표가 가능해서 당선자가 확정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대로 끝나서 민주당이 두 석을 모두 가져간다면 의회의 권력 지형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네, 의석수가 일단 공화당과 50대 50 동률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상원 의장을 맡는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권을 쥐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사실상 이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대통령 또 상하원 모두를 12년 만이죠. 12년 만에 석권하는 상황이 올 수 있겠네요. 네, 민주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한 석마저 이기게 된다면 최소 2년간은 행정부와 상하원 모두를 거머쥐는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 상황이 됩니다.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9년부터 짧게 2년간 양원을 모두 장악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부 인사들의 청문회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분배나 법안 처리에도 민주당이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오는 20일에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 추진도 힘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 때 훼손된 동맹의 가치와 신뢰를 회복하고 신고립주의로 변질된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에 비해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대북 정책을 놓고도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민주당 정부였지만 한국의 보수 정부와 손발을 맞춘 오바마 정부 때와는 다른 대북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동맹을 중시하는 쪽으로 결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우리 유조선을 잡아두고 있는 이란 정부가 되레 우리 정부의 대응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내일 이른 새벽에 출발하기로 한 정부 대표단도 올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협의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이란 외무부가 낸 대변인 논평입니다. 한국 정부의 행보는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면서 유조선 문제는 완전히 기술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예정돼 있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방문도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외교당국 실무자들로 구성된 별도의 대표단이 굳이 올 필요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실무대표단은 내일 새벽 출발하는데 이란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난처해졌습니다. 대표단이 가더라도 이란 정부와 곧바로 협의를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유조선 납포 이후 이란 정부 역시 한국 내 동결 자금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는 국제법 위반 여부를 따져본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협의를 해서 $1,000만 이상 그 대금으로 의료품을 사가지고 이란에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상당히 불만을. 이란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동맹국에 유조선을 납포한 게 우회적으로 미국의 제재 해제를 압박하는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경우 해결에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납포된 선박회사 측은 외교부를 통해 선원들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정지윤입니다. 해가 바뀌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향하는 정치권의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박영선 장관이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규칙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걸로 풀이됩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 서울시장 적합도 1위를 기록 중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동안은 조심스러웠는데 오늘은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1월 달 안으로는 결정을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4선 우상호 의원이 출마를 선언해 놓은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경선 구도가 잡힐 걸로 보입니다. 박주민 의원도 여전히 출마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만 7명이 한 국민의힘은 경선 방식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JTBC에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100% 일반 여론조사로 경선을 치르게 되면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외부 인사들은 당원표를 모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 등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사전 정치 작업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 위원장은 실제로 당 밖에 계신 분들이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여전히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입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100% 경선을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외부 인사가 그 경선에 참여하려면 우리 당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입당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같이 경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JTBC 안지연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오후 늦게 시작돼서 조금 전까지 이렇게 펑펑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추위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북극의 찬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은 겁니다. 제주 산지에는 57년 만에 처음으로 한파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모레 금요일에 가장 추울 거란 예보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제주 한라산은 흰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흰눈이 내려앉았습니다. 도로가 눈으로 뒤덮이고 차량들은 속도를 줄입니다. 서울에도 오후 늦게부터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폭포가 얼어붙었습니다. 물레방아는 돌다가 얼어서 멈췄습니다. 한강도 얼었습니다. 얼음 조각도 있지만 제법 단단한 곳도 있습니다. 추위는 바닷물도 얼렸습니다. 갯벌엔 쌓인 눈이 그대로 얼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영하 12도, 파주 영하 18.2도, 대관령은 영하 20.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전 영하 10도, 광주와 부산도 영하 5.9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더 춥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5도, 천안 영하 16도 등 오늘보다도 4도쯤 더 낮습니다. 중부지방은 낮에도 영하 10도를 밑돕니다. 제주 한라산엔 57년 만에 첫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예상 최저기온 영하 15도, 최대 50cm의 눈도 예보됐습니다. 천막과 가건물에서 운영되는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 시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오는 일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합니다. 이번 추위는 북극 한파라고 부릅니다. 북극의 찬 공기가 그대로 한반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북극 상공의 공기는 영하 50도에 이릅니다. 평소엔 시속 100km 안팎의 빠른 기류, 제트 기류에 갇혀 있습니다. 이 제트 기류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중위도까지 처졌습니다. 울타리가 걷히면서 북극의 냉동고 문이 열린 겁니다. 제트 기류의 속도는 온도차가 심할수록 빨라집니다. 결국 북극이 예년만큼 춥지 않아 벌어진 일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온난화의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는 라니냐 현상으로 한반도 상공에 바람길이 열린 것도 한몫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절정에 이릅니다. 다음 주 중반쯤 평년 기온을 회복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북극의 찬 공기가 그대로 내려올 수 있었던 건 역설적으로 북극이 따뜻해지면서입니다. 얼음이 녹아서 관측 장비를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을 정도입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극에서는 예전처럼 두꺼운 얼음을 찾기 힘듭니다. 보통 관측 장비를 얼음 위에 설치하는데 그럴 수도 없습니다. 관측기기를 설치를 하는데 예전에는 75도만 좀 넘었어도 두꺼운 얼음을 찾아서 설치를 했었는데 더 고위도로 올라가야지 그런 두꺼운 해빙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북극의 바다 얼음인 해빙이 녹으면서 두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면적도 계속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과 10월 2달 동안은 역대 가장 작았습니다. 2014년, 15년 정도는 해빙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16년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해빙이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였고요. 특히 2019년, 2020년도에는 동시베리아 해역의 해빙이 많이 녹아 있음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두껍고 단단한 해빙 대신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해빙이 녹아서 생긴 작은 유빙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극곰, 어미곰과 아기곰 2마리가 작은 유빙 안에 애처롭게 있었던 거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북극해가 점차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온 상승이 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가장 수온이 높게
관측되었고요. 2020년도 수온이 높았습니다. 태평양에 살던 동물 플랑크톤을 북극 바다에서 발견할 정도입니다. 북극 바다 얼음이 2035년이면 아예 없어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레깅스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남성에게 대법원이 2심에서의 무죄를 뒤집고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출된 신체를 찍은 게 아니더라도 의사에 반해서 몰래 촬영하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A씨는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의 엉덩이 등 하반신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1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선 뒤집혔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레깅스는 일상복이고 노출된 신체도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 발목 부분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불법 촬영의 대상이 반드시 노출된 신체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옷이 몸에 밀착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 해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촬영당하는 상황에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이 분노와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피해자의 다양한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건은 의정부지법에 파기환송돼 A씨는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제주의 한 카지노 금고에서 현금 145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5만 원권으로 따지면 현금의 무게만 300kg 가까이 됩니다. 카지노 측은 돈을 관리하던 외국인 직원이 최근에 연락이 끊겼다고 했는데 경찰은 이 직원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쫓고 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신화월드 랜딩 카지노에서 145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돈은 모두 현금입니다. 5만 원권으로 따지면 29만 장이 넘습니다. 현금의 무게만 300kg 가까이 됩니다. 카지노 측은 오늘 그제 카지노 금고에 보관 중인 우리 돈 145억 원이 사라져 서귀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카지노는 지난 2018년 3월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외국인 카지노입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큰 악재를 만났습니다. 경찰은 연락이 끊긴 카지노 금고 담당 직원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카지노 측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 연말 갑자기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휴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외국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신화월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수사 중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북극 한파가 시작된 이번 주에도 매일 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고 또 최근엔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어려워진 사람들도 나섰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이 거리의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국민의 뜻이 모이는 곳 국회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국회 정문 앞은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영하 7도, 체감온도 영하 12도의 아주 추운 날씨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거리로 나오게 된 이유가 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륜 선수 김유승 씨가 한겨울에 거리로 나온 지 벌써 20여일째입니다. 코로나19로 경륜 경기가 열리지 않으면서 선수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주를 참가해야만이 상금을 받아서 생계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을 생계를 유지하려고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 선수에게 생계를 할 수 있는 직원들과 같이 급여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쉴 곳도 없어 인근 지하철역에 내려가 잠깐씩 얼어붙은 몸을 녹이는 게 전부입니다. 인근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이들은 요가원 원장과 당구장 업주입니다. 피켓에는 요가뿐만 아니라 필라테스와 헬스장 영업재개 요구도 함께 담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 정도 문을 안 열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루두루 좀 살피는 정책을 좀 했으면 철저하게 방역 지키고 있는 이런 와중에 일부 체육시설만 이렇게 뭐 강제적으로 집합 금지를 시켜놓고 이거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카페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들도 국회 앞에 나왔습니다.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생계를 막아버리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 뭐 굶어 죽으라는 건지 이건 살인 아닙니까? 경제적인 살인이죠. 국민이 뽑은 대표들에게 목소리를 높인 지 벌써 수년째인 이들도 있습니다.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에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의 실종자 가족입니다. 2등 항해사 허재용 씨의 어머니 이영문 씨는 매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2차 심해 수색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서 내 손으로 내 품에 안아서 마무리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좀 정부에서 대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씨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구호문도 함께 두르고 있습니다. 같이 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연대하는 마음이죠. 근데 우리도 세월호 가족들은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시민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려요. 바로 옆에서 노숙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문을 두르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의 일이 아니고 그냥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함께 연대한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랜 기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시위를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이웃이 된 겁니다. 이웃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웃이 생겼다 해도 정말 빨리 끝나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해결이 잘 돼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밖에 없거든요. 새로 만난 이웃과 함께 한다지만 청와대 앞에서의 겨울 노숙은 쉽지 않습니다. 추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들고 있던 피켓 등을 이용해서 바람만 겨우 막는 수준의 공간을 따로 만들어놨는데요. 안쪽을 살펴보면 핫팩 그리고 이 담요 몇 장, 좌식 의자 정도가 전부입니다. 날이 어둑해지면서 추위는 더욱 매서워집니다. 바닥에 이불 하나 깔고 핫팩 깔고 침낭 넣고 그다음에 그 침낭 펼쳐서 그것도 있고. 그래도 시위는 계속됩니다. 다들 건강은 안 좋죠. 네. 그런데도 부모님들이 들어가면서 주무시는 이유는 왜 세월호가 침몰했고 왜 구하지 않은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니까요. 우리의 목소리가 좀 더 널리, 좀 더 높이 퍼지기를, 해가 바뀌어도 이들의 바람은 한결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올 겁니다. 이들에게도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날이 빨리 올 수 있을까요? 밀착카메라 고석승입니다. 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연의 백브리핑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첫째 브리핑, 막은 사람, 먹은 사람입니다. 뭘 막았고 뭘 먹었다는 건지 궁금하시죠? 네, 정답은 바로 낫술입니다. 전국 최초로 코로나 확산 막기 위해 밤뿐 아니라 낫술까지 막아버린 남자, 바로 허석 순천시장입니다. 허 시장 2주간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식당에서 술 못 팔게 했죠. 이거 어겼다간 무려 벌금 300만 원 내게 된 순천 식당들, 이렇게 입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로 겁나게 힘들어요. 이 동네도 술 한잔 잡수려고. 근데 안 주니까 역정을 내시고 그냥 가져가고 그러네요. 우리 어르신들이 반주를 한 잔씩 하고 그런 건데 그걸 못 오게 해보면 안 되지. 지금도 한 사람 와갖고 나이를 채우고 가는 거야. 네, 그래도 허 시장 오늘도 불철주야 단속 의지를 전국의 낫술꾼들 향해 천명했습니다. 이렇게요.
저는 수도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그만 순천시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성공했다. 자, 그럼 낯술 막은 사람에 이어서 낯술 먹은 사람은 누굴까요? 먼저 사과문부터 보실까요? 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연휴에 쉬지도 못하는 직원들이 안쓰러워서 늦은 점심이라도 하려던 거다. 네, 바로 새해 첫 주말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하고 간부들과 낯술 마신 김산 무안군수의 사과문입니다. 이 사과에도 논란이 계속되는 거 그냥 낯술만 마신 게 아니라 8명이 테이블 쪼개게 해가면서 방역 수칙 어겼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사실 무안 군민들이 울컥한 이유 하나 더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바로 AI 때문에 농민들이 눈물 삼키며 오리를 살처분한 날 고깃집을 찾아서 굳이 메뉴에도 없는 오리탕을 시켜 먹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대유행 세상에 맞고 다니는 지도자와 먹고 다니는 지도자, 시민들은 누구를 더 따르게 될까요? 다음 브리핑, 술은 마셨지만입니다. 오늘은 묘하게 술 얘기만 해드리게 되는데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과거 뺑소니 사고는 한 연예인이 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비판받으면서 유명해진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이 말 살짝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썼습니다. 음주 후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담배는 피웠지만 담배 연기는 1도 마시지 않았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요. 바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을 향한 얘기입니다. 앞서 남 의원 여성단체로부터 피해자 측 얘기 들은 뒤에 자기 보좌관이던 서울시 젠더특보에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데 무슨 일이 있냐고 질문만 했다고 주장하면서 피소 사실은 알려준 바 없다. 이렇게 해명한 바 있죠. 검찰이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알게 된 경로에 남 의원이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 결과 발표한 지 6일 만에 침묵을 깨놓고 내놓은 반박이었는데요. 그러자 피해자 측에서 곧바로 우리 측 움직임을 아무 튼 알려준 건 알려준 거지 그걸 질문 형태로 했다고 또 피소 사실은 언급 안 했다고 문제가 없다는 거냐. 이런 취지에서 바로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거냐 이 표현 소환한 겁니다. 사실 남 의원은 지난 여름 사건이 불거진 직후에도 일단 무조건 함구했고요. 한 말씀 해주시죠. 김순혁 특보한테 전화 하시나요? 뒤늦게 사과하긴 했지만 도대체 뭘 사과한 거냐 이런 비판 받았죠.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합니다. 너무나 참담한 마음과 자책감이 엉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러다 보니 반년이 흘렀지만 입장과 태도가 달라진 게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모양새인데요. 여성계 데모라 불리던 남 의원, 이런 논평도 듣고는 있는 거겠죠? 말장난과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여성계의 데모를 자처하던 남 의원이 가해자 편에 서서. 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우주 망원경을 미국 나사에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흑백에서 컬러 화면으로 바뀌는 수준이라는데 우리 천문연구원이 유일한 해외 기관으로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주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망원경입니다. 이름은 스피어 X. 우주로 띄워서 하늘 전체를 100가지가 넘는 색깔로 찍을 수 있습니다. 20억 개의 별, 은하 등 천체에 대한 촘촘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치 흑백에서 컬러 영화로 바뀐 것 같은 변화입니다. 미국에서 나사를 중심으로 개발에 들어갔는데 한국천문연구원이 유일한 해외 연구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미국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차세대 소형 위성 기술에 주목한 겁니다. 지상에서 우주 환경과 같은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테스트할 장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계하고 직접 제작하는 것이 저희의 주 역할이고요. 스피어 X는 이르면 3년 뒤 발사 예정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전체 하늘을 4번 찍을 계획입니다. 우주의 3차원 공간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비밀을 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또 우주의 얼음 상태로 있는 물과 이산화탄소의 지도도 그릴 수 있습니다. 지구처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계를 탐사하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도로가 거친 물살에 뒤덮이고 표지판과 물건들이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현지 시간 4일 볼리비아의 수도 수크레에서 약 30분 동안 우박과 함께 폭우가 내리면서 강물이 흘러넘쳤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사람과 재산을 모두 잃고 망연자실한 상인들도 보입니다. 볼리비아 당국은 이번 홍수로 최소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빠져나온 승객들이 버스 정류장 앞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인천 방향으로 가던 지하철 1호선 급행열차가 회룡역에서 갑자기 고장이 나서 1시간 동안 멈춰 섰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승객 500여 명이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은 제동장치에 문제가 생긴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편의점 직원에게 샌드위치를 던집니다. 밤 9시 이후에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하자 일어난 일입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21일 밤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한 45살 A씨를 폭행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으로는 처음 빌보드 정상에 오른 곡이죠. 그룹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오늘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주 빌보드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5위로 13주째 10위권을 지키면서 2012년 가수 싸이 강남스타일이 세운 12주 K-팝 사상 최장 기록을 8년 만에 경신했습니다. 기와지붕 너머로 무지개 빛깔의 구름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온 하늘이 커다란 무지개로 뒤덮인 것 같기도 하죠. 지난 4일 중국 윈난성에 나타난 무지갯빛 구름 채운입니다. 태양 가까이 지나가는 구름 속 물방울이 태양 광선에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다양한 색으로 빛나게 된 건데요. 예부터 좋은 일이 있을 징조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흔하디 흔한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은 때론 노동자들의 어둡고 서글픈 현실을 말해줍니다. 경북 포항에선 동국제강에 식자재를 납품해온 남성이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끼어 숨졌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한두 번 고장난 게 아니어서 그동안에도 노동자를 괴롭혀왔습니다. 되돌아보면 엘리베이터뿐 아니라 회사의 안전의식도 고장났던 겁니다. 윤디열 기자입니다. 남편은 늘 그 회사는 가기 싫다고 말해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안 내려오면 자기가 짐을 지고 이렇게 계단을 몇십 분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동료들에게도 유독 이 회사만 힘들다고 자주 털어놨습니다. 오늘도 고장나서 이제까지 등짐지고 올라갔다. 실장이라든지 영양사라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해가지고 했는데. 지난 4일 새벽 포항 동국제강에서 식자재를 납품하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새해 첫 일을 나선 날입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머리를 끼웠습니다. 납품하러 들어간 시간은 새벽 1시 30분. 발견된 건 오전 7시 20분쯤이었습니다. 발견되기 전까지 주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6시간을 그 사람이 그렇게 피 흘리고 죽을 때 살릴 수도 있었는 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가족들은 지난 봄이 지나면서 엘리베이터 얘기를 자주 꺼냈다고 했습니다. 동국제강에 여러 번 고쳐달라고 했지만 고장이 계속 났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종종 엘리베이터가 고장났고 사고도 고인이 오작동을 살피는 과정에서 났다고 했습니다. 동국제강 측은 사고 후 이틀이 지난 오늘 아침이 돼서야 관계자가 찾아와 유족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고와 관련해 동국제강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듣지는 못했습니다. 고칠 수가 있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회사에다도 이야기하고 갔다가 오게 해놓고 왜 안 오노? 오야고 나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JTBC 윤두열입니다. 계단에 쪼그려 앉아있는 노동자들입니다. 급할 때 피하라고 있는 비상계단을 여유 있게 쉬어야 할 때 쓰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파는 노동자들의 얘기입니다. 하루에 8시간을 서서 일하는데 딱 30분의 휴식을 이렇게 보냅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백화점이 고민 없이 바로 휴게실을 폐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화장품 매장입니다. A씨는 구두를 신고 하루 평균 8시간을 서서 일합니다. 점심에 찾아온 휴식 시간, 판매대 옆 창고 문을 엽니다. 쌓인 화장품 사이로 의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손을 모으고 벽에 기댑니다. 몸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에요. 최근 백화점들이
정부의 특별 방역 조치를 따른다며 각 지점에 있는 직원 휴게실을 대부분 폐쇄하면서 벌어진 모습입니다. 바닥에 앉아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쉴 수 있는 또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매장에서 지금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또 다른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 노동자 B씨는 비상계단을 찾습니다. 어두운 계단에 혼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하루 한 번 30분의 휴식 시간마다 앉을 곳을 찾는 게 일입니다. 쉴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요. 특정 곳에 이렇게 사람이 모여요. 걱정되는 부분이 꽤 있고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노동자가 앉아 쉬도록 한 정부 규칙이 있지만 매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권고인데다 처벌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판매직 노동자는 다른 직업군보다 발 관련 병이 많습니다. 문을 자꾸 폐쇄를 하고 다 줬는데 직업적인 특성상 이렇게 앉아서 대기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백화점 노조 측은 이용시간 사용인원을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충분히 쉼터 사용 등의 대안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정부의 특별방역조치 지침에는 사측이 이용을 제한하라고만 돼 있습니다. 백화점 측은 정부 지침이 휴게실을 폐쇄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입원하기 전에 밑반찬과 남편의 속옷 그리고 양말을 미리 챙겨놓을 것. 집안일을 미루지 말고 바로 하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 서울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임신부에게 조언한 내용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게 아니라면 21세기에 써진 게 맞는지 의심됩니다. 논란이 되자 뒤늦게 글은 삭제됐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 35주차 임신부가 꼭 알아둘 내용으로 이런 게 나옵니다. 입원하기 전 가족을 위한 배려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화장지, 치약 같은 생필품 남은 양을 점검해 남아있는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라. 즉석 카레, 국 같은 인스턴트 음식을 준비해두면 남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남편과 아이들이 갈아입을 속옷, 양말, 와이셔츠 등을 준비해 서랍에 잘 정리하라고 조언합니다. 돌봄 노동과 집안일을 여성만의 의무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 인식, 이 홈페이지에 더 있습니다. 임신 19주차. 청소나 설거지 같은 집안일을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하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 임신 22주차. 역시 체중 조절을 강조하며 결혼 전 입던 작은 옷을 보며 자극을 받으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2021년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이러니 결혼이나 출산을 안 하려는 거다. 비판이 커졌습니다. 그제서야 서울시는 문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6월 이 홈페이지를 열 때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홈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며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복지부는 2013년 최초 작성된 이 내용을 2019년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삭제되기 전 이미 이를 복사해간 서울시는 최근까지 그대로 남겨뒀던 겁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보에 부적절한 내용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26채 집을 세 놓고도 종합부동산세는 한 푼도 내지 않는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몇 년 차에 집값이 크게 뛰었는데 임대사업자는 지금 공시가격이 아니라 처음 임대를 놓았을 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가 혜택이 과도하다면서 이 제도를 고쳐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주도로 임대사업자 혜택을 크게 늘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수도권 임대사업자는 집을 세놓은 시점에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였다면 나중에 6억 원을 넘더라도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애초엔 임대사업자 가운데 6억 원 넘는 집을 가진 이들이 많지 않아 이런 혜택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뛰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A씨의 경우 전국에 세놓은 26채 중 19채가 지난해 공시가격 6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임대를 시작한 2016년에서 2018년 기준으론 공시가격 6억 원 미치어서 지난해 종부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19채의 총 공시가격은 92억 원에서 148억 원으로 60% 올랐습니다.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도 JTBC 신년 토론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지금 160만 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종부세가 면제예요. 예. 그것도 희한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주택 임대 사업에 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임대사업자도 매년 나오는 공시 가격대로 종부세를 매겨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종부세 시행령과 관련해 접수되는 다른 의견들과 함께 일반적인 절차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중국에서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챙기고 100명 넘는 내연녀를 둔 금융계 인사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에 숨겨둔 현금 무게만 3톤에 달했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라이 샤오미는 중국 은행 감독위 국장을 거쳐 2009년 국영 자산관리회사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经济增长不是唯一的目标，只要是经济稳定、结构调整的到位，特别是就业解决了，经济增长高一点、低一点都问题不是太大。 겉으로 경제 안정을 강조하던 그는 알고 보니 역대 최대 부패와 비리의 주모자였습니다. 베이징의 한 고급 아파트, 집안에 여행용 트렁크가 쌓여 있습니다. 돈가방입니다. 가구로 가려진 벽면 캐비닛을 열자 받아챙긴 돈다발이 빼곡합니다. 숨겨둔 현금은 우리 돈으로 440억 원에 이릅니다. 무게만 3톤에 달합니다. 집을 슈퍼마켓이라고 부르며 관리해왔습니다. 就是把这个名字叫超市，就在里面铁柜里，有铁皮柜，1分钱都没花，都放在那里了，最后都组织上都收了。 현금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억 원이 넘는 고급 수입차부터 금, 초호화 부동산까지 뇌물로 받아챙겼습니다. 而且接触的老板都是，动个这个几个亿、几十个亿、上百亿的，给你点钱，对他来说小菜一碟。 自己来说呢，觉得我支持他这么大，都是帮他发展起来了。 갖고 있는 집은 100채가 넘습니다. 홍콩과 광둥성 등 곳곳에 집을 두고 100명이 넘는 내연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但是都不像赖小民事后查清的这个违纪违法的这种数额、危害程度、犯罪情节、犯罪手段，都是触目惊心，让人瞠目结舌。 라이 샤오민이 지난 12년 동안 받은 뇌물은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의 박성훈입니다. 새해가 밝았소. 도미노가 준비한 받으소. 도우복 3배 하하. 치즈복 3배 하하. 토핑복 3배 하하. 도미노 3배 피자. 새해 복 3배로 받으소. 뼈와 근육의 건강을 위해 하이뮤니아 일동우디스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날씨에 대한 모든 것 오늘도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조금 전 서울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오후 6시쯤부터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서울엔 오늘 밤까지 내리고 그 뒤로 본격적으로 북극발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여름부터 자주 들리는 북극. 지난 여름 북극 해빙은 역대 2번째, 지난달엔 역대 3번째로 작았습니다. 보통 해빙은 겨울이 되면서 빠르게 어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유독 늦게 얼고 있습니다. 특히 카라 바렌츠의 해빙이 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의 원인이기도 하죠. 지난해 극심한 더위와 대형 산불이 났던 시베리아와 따뜻한 바닷물의 영향으로 기온이 오른 게 이유로 보이는데요. 북극이 따뜻하면 유라시아는 춥다. 많은 연구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북극이 따뜻해지면 찬 공기를 가두는 소용돌이가 약해지는데요. 흘러나온 찬 공기가 굽이쳐 흐르는 기류를 따라 유라시아 쪽으로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해빙이 얼고 녹는 건 자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난화의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점점 예측이 어렵고 극한의 날씨가 찾아올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북극발 한파가 시작되며 엄청난 추위가 예상되는데요. 한파특보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에 이렇게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진한 파란색이 한파 경보를 의미하는데요. 서울은 3년 만에, 제주는 57년 만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5도, 춘천은 영하 18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까지도 영하 1도인데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보라색으로 영하 30도 가까이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겠는데요. 낮에도 중부 지역은 영하 10도 내외가 예상되며 매우 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파가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동파 대비도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부 지역 대부분이 빨간색으로 심각 수준입니다. 눈도 많이 오면서 대설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서해안 지역인데요.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새로 쌓일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걸로 보입니다. 서해안 지역은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역은 최대 10cm, 충청과 전라도, 제주 등은 8일까지 30cm가 넘는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아주 미끄럽겠습니다. 운전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박사 김세연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7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쳐 힘들 때 항상 누군가를 기다리며 눈물 속에 잠이 들며 앞을 보았지. 나를 부른 사람도 기다리던 사람도 애타게 내 손을 기다렸기에 자기만의 삶과 자신 속에 나